네, 지금부터는 자산 시장의 현재 상황하고 또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3월 FOMC에서는 직후에 글로벌 증시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월 FOMC에서는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이후에 뭐 거의 다 빠졌거든요. 이건 우리 빈센트 작가님이 예상했던 거하고 좀 일치합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 외의 반응이었습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금융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의 논의를 보면 전망이 무색하죠. 전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맞추기 위한 전망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한 전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제가 이 전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기반한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가정에서 보면 5월 달에 빅스텝은 이미 좀 가정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50bp, 즉 빅스텝 가능성이 5월 FOMC 이전에 많이 선반영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컨센서스화 되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맞췄다라는 의미보다는 시중의 컨센서스에 저도 부합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3월 FOMC 이후에 금융시장이 반등했죠. 사실 스테이트먼트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FOMC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발표하는 큰 정례 회의인데 회의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수순이 일단 성명서가 나오고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의장이. 자, 성명서가 3월 FOMC에 먼저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첫 멘트, 기자가 질문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당시 3월 달이니까요. 금리를 25bp 올렸는데 괜찮냐 미국 경제. 파월 의장이 첫 여기자와의 질문에서 미국 경제 괜찮다. 그 말 즉슨 곧바로 시장이 반등하면서 3월 FOMC 이후에 금융시장이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흐름이 꽤 오래 갔죠. 5월 FOMC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상당히 매파적이라서 당일 금융시장은 하락했어요. 그런데 한 16번 정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5월 FOMC. 역시 빅스텝에 대해서 경기 어떠냐? 파월 의장이 상당히 경기 괜찮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50bp 이상으로 하길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멘트가 다시 한번 금융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3월 FOMC 이후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립서비스와 같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됐는데 5월 FOMC 이후에서는 하루짜리였어요. 그만큼 그 약효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행태가 6월 달에도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금융시장은 좋은 거 맞나?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앞으로 열리는 FOMC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하겠지만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반감될 거다. 시기가 되게 짧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5월 FOMC까지의 행태가 6월 달에는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아마 반나절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보복 소비 탓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하고 공급망 교란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연준조차도 5월 FOMC에서의 이런 얘기를 했죠. 중앙은행이 할 게 없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올리고 QT라고 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 수단인데 그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것이 최근에 파월 의장의 멘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파월 의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또 다른 연설이 비슷한 톤으로 기자와의 질문에서 이런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즉 공급적인 충격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물가도 이렇게 높은데 결국 물가를 못 잡을 정도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을 수 없고 결국 그렇다면 이 높은 물가가 경기를 저해할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게 최근 들어서 5월 FOMC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을 억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공급망 교란은 사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얼마나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조정보다는 우리 시장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빨리 봉합될지, 중국의 이 락다운 사태가 얼마나 빨리 진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단 그렇다면 연준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 했던 것조차도 안 한다면 오히려
더 날뛰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정의하면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우리 금융시장의 상방을 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6월 FOMC에 관심들이 큰데요. 물가 상황 이런 걸 감안할 때 통상적으로 0.75%포인트, 75bp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흔히 이제 75 베이스 포인트,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자이언트 스텝은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가요? 네, 아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빅 스텝을 한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6월 FOMC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중구난방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 중구난방이냐면 분기마다 FOMC가 중요한 이유는 점도표라 그래서 연준의 대다수 위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점 하나로 표시하는 점도표라는 게 발표됩니다. 예. 이 점도표가 중요한 것은 향후 연준의 금리의 인상 속도, 더 나아가서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의 목표 지점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데요.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3월 달이 좀 더 점도표가 확대됐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연준 위원 내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견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게 6월 달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혹자는 예. 최근에 물가의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중심으로 말씀드릴까요?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이 피크아웃. 네. 8.5%에서 8.3%로 헤드라인 CPI의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됐어요. 그런데 이 둔화되는 것에 무게를 주는 연준 위원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위원들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둔화된 거 같지도 않지만 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8% 이상의 물가 수준, 이 수준이 과연 안정적인 수준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정립되지 않는 의견들이 6월 FOMC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 이후에는 시장의 혼선의 분분한 이견들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6월 FOMC에서 빅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리는 게 80% 이상이다. 이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그건 어려울 거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확률은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 CME에 적용되어 있는 금리 레벨을 갖고 우리가 확률을 보는 건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5월 FOMC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7, 80%로 높아진 국면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여전히 빅 스텝, 네. 두 번의 금리 인상, 50bp의 상승 가능성이 대다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뀌었네요, 상황이.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은 고강도 긴축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꺾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볼 때 뭐 올 하반기나 내년 갔을 때 미국을 비롯한 어떤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작가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요.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다만 월가라든지 저희 여의도 크루들은 경기 침체는 아마 내년 말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말씀드리죠. 내년 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무게를 둬야 되는가. 예.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의 전망인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적인 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 침체의 기간이 좀 짧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짧다면 얼마 정도로 보통 보십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은 GDP 그로스가 2분기 연속 QOQ로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를 우리가 경기 침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지표들도 있지만요. 근데 저는 그 수준이 2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네. 적어도 한 4, 5개월 정도로 좀 단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전망은 지금 월가에서 컨센서스로 자리 잡은 거랑 비슷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간이 짧다라는 저의 전망 중에 가장 큰 가정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이고
올해 연말쯤에는 2.75에서 3%까지 금리를 올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3%의 물론 가정입니다. 3%의 기준금리 올렸던 이 금리 수준이 향후 경기가 침체됐을 때 다시 한번 낮출 수 있는, 인하할 수 있는 버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 버퍼가 얼마나 크냐, 뭐 깊냐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올 거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의 이 아픔이 나중에는 완충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내년 초에 한 뭐 4, 5개월 정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제 보셨는데, 전망을 하는데, 이럴 때 막상 중요한 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들 입장에서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우는 부분인데, 어떨까요? 이렇게 긴축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 수익 올리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묻지마 투자의 상승과 수익의 실현 때문에 다소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죠. 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정상 상태로 오는 겁니다. 자,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라는 전망을 갖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기관 투자자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은 뭐냐면 쉴 때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쉴 수 없죠. 예. 한 2달 쉬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은 현재 수준이 자기가 꼭 맞는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내년 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올해 연말까지 주식을 가져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의 분석이 어떤 특정 섹터의 수익률을 맞춰드리고 제시하는 것보다는 과연 지금이 투자할 때냐 아니면 안 할 때냐 이 분수령을 좀 더 전망스럽게 확률을 높여주는 것에 저의 이교 우위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 11월 달에 중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의 중간선거. 그렇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 바로 직전까지 아마 익절을 한 번쯤 시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포트폴리오 상의 자산을 좀 비워두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꼭 경기 침체가 내년 초반에 올지 아니면 올해 연말에 올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가정대로 본다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반에는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늦가을쯤에는 한번 정리를 하고 좌우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정말 저희 전망대로 경기 침체가 오면 상당히 싸진 가격을 그때 향유할 수 있고요. 경기 침체가 안 온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좌우 상황을 살피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뭐냐면 자, 그때 익절을 하려면 그럼 언제 사야 되는 거냐. 예. 뭔가 사야지 그때 익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죠. 경기 침체다 아니면 연준의 긴축이다. 불확실성이 높다. 따라서 저는 머니온라인은 제가 오늘 첫 출연이지만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봄에 주식을 천천히 사서 가을에 늦가을에 익절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조정 국면 5월 달에도 다시 한번 주식을 과감하게 조금씩은 담아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사가지고 말하자면 물린 사람도 네.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익절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처하는 게 그나마 나은 전략입니까? 자, 보유자의 영역은 딱 하나의 기대입니다. 과연 내가 본전을 찰 수 있을 것인가? 연말에 지금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느 진입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MDD, 즉 고점 대비 하락폭이 20%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20% 이상 있을 건가에 대해서의 우리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지수의 전망을 보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지금의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국면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익절보다는 얼마나 더 포트폴리오에서의 위험 자산을 줄여가는 행태가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에서 더 하락폭이 크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적당한 수준에서 자산을 조금씩 정리하고 연말을 받아보는 것도 대비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약간 손절매 전략을 좀 써야 되겠다는 뜻 같은데. 그렇죠. 아픈 손가락일 수 있죠. 예, 예. 근데 주식 시장에서 큰 변수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인데 지금처럼 뭐 쭉 이어지면 현재 상황이 지속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구 전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뭐 성장주를 비롯해서 조금 더 뭐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아지고 좀 전망을 좋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장주는 잘 돼야 돼라는 강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고 싶은 확률을 많이 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된다면 네. 금융시장은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이면에 생각보다 장기화됐거든요. 원래 전쟁 초기에는 일주일이면 끝난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짐에 있어서 단기적인 센티멘트에서는 봉합이 긍정적인 시각은 자명하나 이후에 펼쳐질 실물 경제의 충격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높을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의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그게 과거 6개월 전에 그 성장 궤도로 올라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난해 연말에 코로나 이후에 신냉전 시대의 재림의 연장선상에서 우크라이나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책에서 조심스럽게 다뤘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저를 좋게 과대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자, 우크라이나 전쟁 뭐 마쳤으니까 맞춘 거죠, 책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럼 다음은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저는 사실 상반기 내에 봉합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런 말씀도 드려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번 전쟁은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좀 복잡한 연결고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따라서 미국이 이번 전쟁은 끝내고 싶을 때 끝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상황과도 결부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전면전이 아니고서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미 우리 금융시장의 충격은 지난달에 비해서 좀 옅어졌거든요. 따라서 이 봉합 수순에 좀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전면전이 없다라는 가정 안에서. 예. 일단 뭐 전쟁의 향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추정하는 영역으로 자치하고 현재 여러 가지 우리 토론 중에 나왔던 게 이제 성장주보다는 뭐 필수 소비재 또는 배당주 이런 쪽이 좀 더 뭐 유망할 것 같다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장주도 뭐 다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긴축 시기에도 버틸만 하다 또는 그럭저럭 뭐 유지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없습니까? 그거는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성장은 항상 귀하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잖아요. 그만큼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가치가 언제 사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성장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죠. 반도체를 근간으로 한 2차 산업이라든지 또 다른 산업들에 대한 성장은 이미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싸게 인식되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은 성장에 대한 지금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2차 전지도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한 큰 틀에서는 매우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단 아이러니한 게 시대마다 성장주에 대한 또 컨셉과 트렌드가 다르다는 게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각 시기마다 성장하는 산업과 트렌드는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래에 다가올 성장 산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가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시계에서 쭉 보면 지금의 성장 산업과 근시안적으로 미래에 지속될 수 있는 성장 산업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저는 역시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데 현실 세계에서 반도체 주가는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괴리는 왜 생깁니까? 반도체에 대한 괴리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보다가 지금 6만 전자에서 기고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실적은 좋아요. 하지만 이 디램 가격의 하락세 언제 턴어라운드 될 거냐. 또한 삼성전자가 경쟁력 갖고 있는 이 파운더리 쪽에서의
기회냐 우려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태까지는 잘 왔는데 앞으로도 그걸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예전의 밸류에이션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이 큰 규모의 무게가 높은 큰 주식을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 느려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흐름을 개인들이 적절히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빈센트 작가님의 진단과 처방은 상당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지 않은 주제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빈센트 작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